납세자 세법 교실 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지막 회차죠. 기초, 기본, 그리고 이제 심화까지 이르는 세 번째 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멀리 서귀포에 있습니다. 네,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일상 업무 보시면서 귀한 시간 이렇게 2시간 동안 할애하셔가지고 납세자 세법 교실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 부분은 이 1번, 2번 지금 번호로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별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라고 해서 뭐 임대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점업 그리고 뭐 건설업 등의 대표적인 업종과 관련해서 신고서를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다만 이 본 심화 과정 진행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염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지금 납세자 세법 교실에 참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관심 분야 자체도 워낙 다양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근데 2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모든 업종을 다 녹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은 하지만 일부 본연의 업종과 관련 없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혀 이제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인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별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지금 아마 저희가 보내드린 교재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동일한 요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부분들은 페이지를 이제 링크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몇 페이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고도 이제 7월 25일이니까 거의 중반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뭐 학계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국세청 전산에 다 들어왔을 거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신고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어쨌거나 매출에서 매입을 반영을 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떤 공제를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일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봤더니 자, 1번, 2번, 3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세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급에 상응하는 매출 증빙 수단을 발생을 시키겠죠. 그리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 거래 형태에 맞게끔 별도의 세율을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뭐 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 세율이라고 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영세율이라고 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크게 성립할 상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신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정신고 기간에 뭔가 놓친 매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를 확정신고할 때 반영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손세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손세액도 제가 뒤에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손세액과 관련해 가지고도 다루고 있으니까 대손세액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매입세액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매입세액의 계산 구조를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자, 순수하게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매입을 일으킨 게 순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느냐, 아니면은 총액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차감해주는 구조로 운영이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오른쪽의 계산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세금 계산서라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 그리고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에 준하는 적격 증빙을 수취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네, 뭐, 농수산물 등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발생을 한 부분. 그래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세액을 모두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3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처음부터 순액으로 반영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이 납세자 입장에서 수취한 모든 적격 증빙을 가지고 온 다음에 네,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만큼은 제외를 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총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매입세액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사업자의 매출과 관련된 매출세,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빼고 나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세액 자체가 우리가 납부세액 또는 이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세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네, 경감공제세액이라는 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경감공제세액 뒤에서 서식을 다시 보시게 되겠지만 사실 경감공제세액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봤더니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나와 있죠. 괄호 안에 보시면은 뭔가 납세자가 전자의 방법으로 직접 신고를 이행을 했을 때 10,000원만큼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형태가 우리는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전자신고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할 때만 10,000원을 차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예정 신고 때는 네,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고 해서 요것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 부분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의 개념 자체는 뭔가 이 거래의 양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를 과세관청에서 이를 세액공제로 반영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노출이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신용카드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현금 영수증 거래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매출 자체가 다 오픈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상응하게끔 살짝 미비하긴 하지만 1.3%의 비율만큼을 세액 공제 형태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녹색 박스 있죠? 네, 제외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법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도 특정 이 요건을 충족시켜버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가 제외가 되게 되는데요. 자, 어떤 경우인지 보면은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가 됐을 때 신용카드와 관련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세액 공제입니다. 자,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이거나 또는 뭐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사업자까지 범위에 포함시켰냐면은 자, 신규 사업자까지 같이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수기로 끊지 않고 전자로 발급을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거죠. 자,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사실 이게 예전에 법이 살아있다가 일몰이 됐었어요. 네, 2015년쯤에 사라졌다가 그리고 이제 20년대에 들어대서 지금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일몰했다가 다시 생겨난 법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한 건 발급할 때마다 200원씩 200원씩 세액공제를 반영을 해주고요. 그리고 연간 얼마죠? 100만 원을 한도로 이 세액공제를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세금 계산서를 많이 발급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이 발급 전송 세액공제도 상당히 뭐 소위 말하는 짭짤한 세액공제의 그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감 공제세액을 차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혹시나 예정 신고할 때 환급이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지, 통상적으로 뭐 일반 매입과 관련된 환급에 대해서는 이제 즉시 환급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정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차감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예정 고지라고 해서 선납의 개념이죠. 석 달치를, 3개월치를 먼저 납부를 한 금액까지 차감을 해주게 되면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에서 차감하는 구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은 네, 가산세와 관련해서 뭔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뭔가 페널티를 부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가산세의 형태로 금액을 더해서 마지막에 납부할 세액,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신고서 서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정 보면은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네, 따끈따끈한 서식인데요. 사실 뒤에 나오는 서식에는 제가 이 개정 전의 서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막 작성이 되긴 했지만 뭔가 공제라든지 이런 틀이 전체적으로 변형된 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이제 추가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이제 납세자 세법 교시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냥 제가 서식만 보여드릴 때는 최신 서식으로 보여드리고자 이 본 서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마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뭐 신고하실 때는 전자로 신고를 하시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기본 틀은 수기로 작성하는 틀을 완벽하게 잘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자로 신고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서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앞서 살펴봤듯이 매출세액을 다뤄줘야 되겠죠? 매출세액을 먼저 다루게 됩니다. 자, 매출세액을 다루게 되고, 색깔을 잠깐 제가 바꾸고 매출세액을 다루고 난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하단에서 이제 매입세액을 다루게 되죠. 매출세액도 과세 매출도 있고 그리고 영세율 매출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의 금액을 한다든지 또는 플러스의 금액을 하는 방식으로 대손세액 가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 매입세액도 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반 매입의 형태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의 형태로 매입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산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 매입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반영을 해야 되죠? 고정자산 매입의 형태로 반영을 시켜줘야지만 이를 전산 시스템 안에서도 조기 환급 등의 형태로 인식을 해가지고 환급도 빨리 내어드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자산 자체가 일반 매입의 성격을 갖는 건지 또는 고정자산의 매입의 성격을 갖는 건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칸 서식에다가 잘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했더니 납부세액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경감공제세액이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경감공제세액을 19번의 형태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만 뒷페이지 가보시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자, 요 칸에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해당되는 건들에 대해 가지고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자신고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10,000원의 금액을 적어준다는 형식으로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을 하고 납부세액이 만들어지고 경감공제세액까지 빼고 나면은 30번이 마지막에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라는 30번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을 하셔서 납부서를 만드셔가지고 납부를 하시는 요 과정으로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요 서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매출과 매입을 나눠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항목별 체크리스트 해서 1번 매출 확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확인 사항에 봤더니 지금 큰 틀에 있어서 매출은 5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확정 신고서상 1번 칸에다가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네, 2번 칸에다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본 교육 과정에서는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죠. 네,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기보다는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일이 더 많은데 자, 그런 업종들을 영위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 3번 칸에다가 네, 3번 칸이죠. 3번 칸에다가 자,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과 그리고 세액을 나눠 가지고 기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3번입니다. 현금 매출분 신고죠. 자, 현금 매출분 신고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끊어준 것도 아닌 네, 순수하게 네, 현금으로 수수한 매출이라든지 또는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할 의무가 없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 칸에다가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분 4번 칸에다가 공급 가액과 세액을 기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과 5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영세율 매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를 5번과 6번 칸에다가 나눠서 기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 형태에 따라서 과세 거래냐, 영세율 거래냐, 또는 이 과세 거래 또는 영세율 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적격 증빙을 어떻게 발급을 해줬냐에 따라서 네, 그 해당되는 칸에다가 기입을 해주는 형태로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이론으로 넘어가가지고 한번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계속 뭐 공급가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공급가액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과세표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실에 가가지고 뭔가 민원 증빙 서류를 발급하는 그 서식을 한번 보시면은 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라는 서식을 발부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과세표준의 개념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반영을 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출 세액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공급가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가지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 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뭔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공급가액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괄호 안에 보시면은 자, 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래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은 공급 가액의 개념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로 규정을 해가지고 신고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가치세액 이 둘을 모두 더한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더하게 되면은 요 개념 자체를 통상 공급 대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뭔가 이런 거래를 일으켰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했는데, 자, 그 거래 구조를 봤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계약 내용을 보면은 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규정을 명시해 놓지 않고 그냥 월세 100만 원,
네, 월차임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거래를 했는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자, 공급 대가만 적혀 있는 거죠. 공급 대가만 적혀 있어서 이를 공급 가액과 세액으로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자, 그 공급 대가 거래 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포함된 걸로 보기 때문에 나누기 1.1을 한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공급 대가로 받은 게 1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110만 원 안에는 공급 가액과 그리고 부가가치세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은 10%의 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110만 원의 금액 안에는 공급 가액이 100만 원만큼 차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부분, 1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부가가치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1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나누기 1.1을 하게 되면은 공급가액 100만 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게 분명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실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네, 이 별도로 저희가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자, 뭔가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를 들여다봤더니 부가가치세가 애시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래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겠다? 대가로 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보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자, 원래는 과세 거래인데 이 과세 거래 자체를 영세율 거래라든지 또는 면세 거래로 착각하고 거래를 일으킨 거죠. 실질적으로는 110만 원짜리가 과세 거래였는데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를 그냥 영세율 거래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영세율 거래로 판단을 했으면은 처음부터 세금 계산서 그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거래 진술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0만 원 전체 금액 자체가 어떻게 돼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급 가액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뭐 무자료 거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요거는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뭐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적발이 됐을 때 예,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무자료 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잠깐 네,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은 네, 공급 가액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공급 가액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거래 상대방한테 재화 또는 용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취를 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금전으로 만약에 대가를 수취를 했다라고 한다면 공급 가액 자체는 금전으로 받은 전체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통상적인 매매 계약에서 일어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물건을 판매를 하고 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받은 돈만큼 예, 공급가액으로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받은 돈 자체가 원화가 아니라 외화로 받았을 때는 네, 이거는 뭔가 추가적인 계산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가 자체를 외화로 수령한 부분은 이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공급 시기 전 그리고 이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아니다 보니까 네, 계산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가를 예를 들어 뭐 달러로 수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달러를 수령한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한 걸로 볼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가른다라고 했는데 공급 시기 전에 만약에 환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공급 시기 자체는 뒤에 도래를 하는데 돈을 받았어요. 먼저 받아가지고 받은 외화를 환가를 시켜버렸으면은 그때 당시에 환가한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윗줄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환가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와보면은 공급 시기 이후 환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급 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환전을 하지 않고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급 시기 이후에 뭔가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부가가치세 공급 가액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시기 자체를 못 박아 버린 거죠.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환율을 반영을 해서 환산한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보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즉, 공급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이전에 환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환전한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이후까지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 흘러가는 환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달러의 기준 환율을 반영을 해서 계산한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 환율과 그리고 재정 환율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세법적인 측면에서 실물을 보는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뭐 달러로 받았느냐 아니면은 뭐 유로 아니면 엔화로 받았느냐 그때 당시에 그냥 그 공급 시기 기준의 환율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곱한 예, 유로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유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공급 시기 당시에 유로 환율을 반영을 해서 공급 가격에다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하이폰 보면은 공급 시기 이후에 환율의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었죠. 자,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아예 환산을 하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환율의 변동분에 대해 가지고는 고려하지 않는다. 어디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가격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는 금전으로 받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교환 거래라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뭔가 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을 공급을 하고 통상적으로는 금전을 수취를 해야 되는데 반대급부로 받은 것도 뭘 받은 거예요? 금전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뭔가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금액이 지금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공급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법에서는 규정을 해놓는지 보면은 자, 재화든 용역이든 구분짓지 않고 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만큼을 공급가액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한 과세예요. 내가 얼마만큼 공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주고 뭔가 재화 또는 용을 공급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세팅은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급한 거의 값어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가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가는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삼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는 시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내려가 보면은 자가 공급 이라고 해서 간주 공급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자가 공급 중에서 간주 공급의 상황이 발생을 했다든지 또는 이 개인적 공급의 상황, 그리고 사업상 증여의 상황,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폐 없이 남아 있는 재화, 폐 없이 잔존 재화를 계산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도 모두 다 뭘 가지고 계산을 한다?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을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얼마인지 내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판단을 하는데 하단에 나와 있는 거는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비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세관청에서 이를 뭐 부당한 행위로 보거나 하지는 않아요. 뭐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일으켰는데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뭔가 재화 또는 용을 공급을 했는데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또는 재화 또는 용을 공급을 하고 반대급부로 돈을 받았는데 그 값어치 자체를 훨씬 낮은 금액으로 대가를 수령을 했을 때 그러면은 과세 관점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죠. 원래 요만큼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낮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요 갭 차이 금액만큼 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정할 때 그 공급가액을 판단하는 것도 다 어떻게 한다? 자, 공급을 기준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살펴보면은 이 간주 공급의 상황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뭔가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신고에 반영하는 칸은 이 기타라는 칸에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차이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에 대한 발급,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금액이 이런 해당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네, 그 밖의 매출로 해서 기타 매출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가지고도 추후에 이 거래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기타 칸이죠. 4번 칸에다가 해당 금액만큼 바로 잡는 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액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거래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자, 1번 보면은 매출 애누릭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환입, 그리고 뭐 도달하기 전에 멸시된 상황이라든지 또는 뭔가 보조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보조금을 받았을 때 또는 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가 발생을 했다든지 또는 이 외상 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건을 걸어놓은 매출 할인과 같은 거래가 일어났을 때 자, 이런 사유로 발생한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어떻게 하겠다?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겠다. 즉, 전체 거래 금액에서 내려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법에서 방금 보여드린 6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뭐 용기대금이라든지 아니면 봉사료와 관련된 부분이 다루고 있는데, 요 2가지에 대해 가지고는 납세자 세법교실에서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앞서 보여드렸던 매출 애누리 등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애누리라고 우리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 보면은 자, 매출 애누리 쉽게 말해서 뒷부분만 봐주시면 돼요.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죠. 뭔가 거래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거래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뭔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원래 받아야 되는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우리는 매출 애누리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이 매출 애누리와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부분이 자, 매출 애누리액의 발생 시기 자체는 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법원 등의 법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과세관청에서는 매출 애누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급하기 전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깎아줄게라는 사전 약정의 개념만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자, 매출 애누리라는 게 어차피 공급이 성립하고 그리고 그 공급된 금액 안에서 깎아주면은 끝이 나는 거지 이게 반드시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전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요건은 부여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전후를 가리지 않고 매출 애누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례로 한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 기간을 맞아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상품을 만약에 조금 99만 원 할인을 해가지고 99만 원의 물건을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결국 어떻게 해준 거예요? 거래 금액에서 깎아준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물건을 99만 원에 팔아줬다라고 한다면은 이 만 원 애누리액에 발생되는 금액만큼은 공급가액에서 인식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등 증빙을 교부를 할 때도 99만 원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99만 원을 나누기 1.1을 하게 되면은 공급가액이 얼마가 만들어지죠? 90만 원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큼 부가가치세액으로 계산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1번에서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파손 등의 사유로 애누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만큼 더 깎아주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애누리 요소들도 어떻게 해주자? 공급가액에서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9만 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 거래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10만 원만큼 더 다운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10만 원 할인 금액만큼 어떻게 하자? 공고가액에 반영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 세금 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가지고 공고가액을 어떻게 해주자? 낮춰주는 효과를 만들어 주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 애누리액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실무적으로 참 많이 헷갈리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잠깐 넘겨보면은 자, 매출 애누리액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판매 장려금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장려금 봤더니 자, 시장 개척,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가지고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판매 장려의 목적으로 금전의 성격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물품의 성격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요 두 가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급 가격을 판단하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요거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매출 애누리도 그렇고 판매 장려금도 그렇고 두 가지 모두가 금전으로 만약에 리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무적으로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개념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게 분명히 구분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심화 과정에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먼저 현물로 제공되는 상황을 살펴보면은 자, 현물로 제공되는 상황.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지금 띄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공급자 A와 그리고 공급받는 자 B가 기본적으로 거래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자, A가 B한테 재화를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B가 A한테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100만 원만큼 지불을 한 상황인데 자, 공급자 A가 봤더니 공급자 B가 물건을 계속 많이 구매를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 감사의 의미로 자, 앞으로도 나랑 더 거래를 많이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해서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물, 물품 자체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 B한테 20만 원어치만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자, 요 거래를 놓고 보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A와 B 사이에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기본적인 1번의 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네, 공급자 A가 공급받는 자 B한테 뭔가 물건 자체를 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A가 B한테 20만 원에 상당하는 현물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재화의 무상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혹시 떠오르시나요? 자, 재화의 무상 공급.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무상 공급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 대가 관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과세 고래로 볼 여지가 없지만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죠? 간주 공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죠. 자, 간주 공급.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 세금에 대한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조정을 해주고자 법에서 공급으로 강제적으로 의제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간주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을 했을 때 이를 과세 거래로 봐가지고 공급가액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죠. 현물로 제공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이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로 봐가지고 과세를 할 수 있는 이 근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물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상 증여로 봐서 과세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간주 공급으로 보기 위해서는 대전제 조건이 필요로 하죠. 간주 공급으로 보기 위해서 대전제 조건은 이 공급자 A가 공급받는 자 B한테 제공하는 이 현물 자체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라고 한다면은 자, 이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으로 봐가지고 앞서 살펴봤듯이 사업상 증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만큼을 공급가액으로 삼게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금 좀 봤던 거래에서 공급자 A의 공급가격을 판단을 하면은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발생한 매출 대가로 받은 100원에 더해서 A가 B한테 무상으로 공급한 이 현물에 대한 시가만큼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을 했을 때는 A가 B한테 거래를 일으키면서 발생한 공급가액 자체는 100만 원이 아니라
이 현물로 제공한 물건의 시가만큼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120만 원만큼이 공급가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현물로 제공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금전으로 제공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면은, 자, 판매를 계속적으로 거래를 일으켜주는 감사의 의미로 물건, 현물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돈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제공해 줬을 때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과세표준세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공급자 A와 공급자 B가 동일한 거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단 보겠습니다. 공급자 A가 공급자 B한테 자, 금전의 형태로 10만 원만큼 제공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공급자 A가 박스친 1번 거래를 통해 가지고 100만 원만큼 수취를 했다가 다시 A가 B한테 10만 원만큼 돌려줬기 때문에 공급자 A가 그러면 90만 원만큼 최종적으로 내가 매출을 일으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법이 참 재밌는 게 이 금전으로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10만 원을 준 근거 자체가 B가 A한테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주고 반대급부로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가 관계를 구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전으로 지급한 1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차감을 하지 않고 네,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게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최종적으로 공급자 A가 이 거래를 통해 가지고 공급가격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9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자, 이 10만 원을 제공한 준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B가 A한테 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반대급부로 10만 원이 제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을 차감을 하지 않고 전체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상단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 자체가 네, 이 1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10만 원을 줬다라고 할지라도 네, 차감을 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매출 애누리와 구분을 지어 주시고자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환입된 재화의 가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죠. 자, 뭔가 공급을 일으켰는데, 자, 공급된 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새 물건 그대로의 형태로 반품이 됐어요. 그러면 반품된 금액만큼은 내가 공급을 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품된 재화의 가액만큼 역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차감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매출 할인액이죠. 자, 기본적으로 공급 대가의 미수금 등에서 외상 매출로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뭐 10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하기로 한다면은 2%를 까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10일 이내에 외상 매출금을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이 2%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할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 할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도 어떻게 준다는 얘기죠. 공급가액에서 전체 공급가액이 있다고 한다면 매출 할인을 통해 가지고 감해주는 금액만큼도 차감을 해주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은, 자, 도달 전에 파손 멸시된 재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화살표 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의 귀책으로, 공급자의 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공급받는 자한테 인도되기 전에 파손되거나 멸실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재화를 공급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파손, 훼손, 멸시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공급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당 금액만큼 어떻게 하자?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단 보면은 이제 연체 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할부 이자와 연체 이자는 조금 달리 개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자, 100만 원짜리 물건을 공급받는 자가 할부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에 대해 가지고 대금을 나눠 가지고 받기 때문에 할부 이자를 10만 원만큼 붙여서 110만 원의 물건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래에 있어가지고 공급가액은 기본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자, 110만 원이 원래 물건 가격입니다. 근데 할부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할부 이자를 10만 원만큼 붙여서 110만 원의 물건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방금 거래와 관련해가지고 공급가액은 100만 원일까요? 110만 원일까요? 아, 맞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네요. 자, 이 10만 원 자체도 거래를 일으키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부 이자 자체는 공급가액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10만 원 자체가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110만 원을 이제 나눠가지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110만 원에 대해 가지고 11달에 나눠가지고 10만 원씩 받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만 원씩 받기로 가정을 했는데, 자, 10만 원을 받기로 한 요 날짜가 됐는데 공급받는 자가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연체 이자를 만약에 만 원만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연체 이자. 자, 만 원에 해당되는 이 연체 이자만큼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 연체 이자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공급받는 자와 이 물건, 공급에 대한 거래 금액 자체는 110만 원으로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확정된 대가를 나누어 가지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 연체이자, 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해 가지고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 아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생각보다 지금 진도가 너무 더디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2시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은 해보겠는데 조금 시간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앞서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이 판매 장려금의 형태가 만약에 금전의 형태로 제공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금전으로 지급된 금액만큼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손금과 그리고 하자 보증금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손이 뭐예요? 대손. 뭐 회계적인 의미로는 이제 뭐 배드 대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돈을 분명히 내가 매출을 일으켰는데 공급받는 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거를 네, 우리는 대손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외상 매출을 일으켰어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한테 외상 매출을 일으켰는데 돈 주기로 한 사람이 돈을 주지 못해 가지고 결국에는 못 받을 걸로 확정된 금액만큼을 우리는 대손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손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 공제의 형태로 네, 당초 외상 매출을 일으키면서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만큼을 감해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 부분만큼은 손해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은 처음에 납부한 1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매출세 공제를 통해 가지고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당초 공급가액을 소멸시키지는 말자라는 의미를 하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뭔가 분명히 공급은 있었어요. 공급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 가지고 부가가치 세액만큼 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급 가액마저 손을 대버리면은 기존의 외상 매출을 일으켰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는 상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대손금에 해당되는 공급 가액만큼은 손을 대지 말자라는 의미를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100만 원은 세법에서 나중에 공제를 해줄 수 있지만 1000만 원마저 없애버리면은 기존의 외상 거래 자체를 없애버리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기존의 공급가액 1000만 원만큼이 대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네, 공제를 하지 말자. 네, 까내리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하자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뭔가 중간 지급 조건부 등의 거래를 일으키면서 공급자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일을 시킨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자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할 것 같아요. 내가 다 주지 않고 손에 쥐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 하자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뭔가 공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 보증금만큼을 일단은 당장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요 금액이 어쨌거나 이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엔 돌려받을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하자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사람이 다 받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매출을 인식하는 금액은 어떻게 된다? 하자 보증금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만큼을 공급가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관시키는 하자 보증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만큼을 공급가격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요. 3시에 이어서 다음 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에 뭔가 채팅창에다가 질의를 해주신 건이 있는데, 제가 일단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진행했던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